안녕하세요. 12주차 공급 사슬의 재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자재 관리와 공급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자재 관리와 구매 결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급자 선정과 전략적 발주를 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 자재 관리 그리고 공급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재 관리와 구매 결정입니다. 자재 관리라고 하는 게 뭔가 공부를 해봅시다. 자재는 영어로 우리가 머티리얼이라고 하면 머티리얼. 그래서 자재는 넓은 의미로는 생산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적,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자재를 보면 예를 들면 토지도 자재에 해당이 되고요. 건물도 자재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기계 공구와 같은 물적 시설도 당연히 자재에 해당이 되고요. 노동력도 자재에 해당이 되고 운송과 같은 서비스 생산을 위해서 직접 투입되는 여러 가지 재료 등과 같은 모든 것을 우리는 광의의 넓은 의미의 자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협의의 자재라고 하면 제조를 위해서, 즉 생산을 위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투입해야만 하는 로 머티리얼, RAW입니다. 로 머티리얼 이거하고 재료를 우리는 협의의 자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료라고 하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채취한 것, 그래서 가공에 의해서 형태나 질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재료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철광석, 소음, 누에고치 같은 것은 재료라고 하고요. 반면에 원료라고 하면 가공이나 조작에 의해서 질이나 형태가 크게 변화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원료라고 합니다. 원유가 대표적인 원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재 관리의 의미와 내용입니다. 제조에서 자재를 투입하는 것, 즉 머티리얼 인풋 이거하고 관련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자재 관리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바로 원가 절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생산이나 판매를 촉진하는 것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료비 절감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재 관리를 합리화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기업 이익을 크게 개선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료비 절감의 중요한 기능을 보면 결국은 구매를 통해서 우리가 원료비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매 파트에서 다양한 결국은 구매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잘 해오면 품질도 좋은 부품을 원자재를 값싸게 사오면 원료비가 절감되는 거죠. 또 원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공급에 대한 통제를 잘하는 것도 원료비의 절감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생산품의 재고 통제를 잘하는 것, 재고를 잘 관리한다는 얘기죠. 통제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원자재나 어떤 부품 또는 뭐 장비 이런 것들을 잘 인수하는 것, 리시빙, 인수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대우조선 해양 회사에서 특수선 부서에서 함정 만드는 부서에서 자재 파트 또 구매 파트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1000톤 정도의 KCX급 함정 만드는 부서였습니다. 지금은 콜롬비아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30년 그 배의 수명이 다 하고 나서 콜롬비아에다가 지금 현재 그 안양함이라고 하는 배를 공짜로 줬죠. 공짜로 준 이유는 6.25 때
16개국 참전국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 국가이고, 콜롬비아 국가는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잘 사는 국가가 되어서 우리도 이제 16개국 참전 국가한테 도움을 주는 국가로 변화하면서 안양함을 줬습니다. 그때 안양함 배를 만들기 위해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가스 터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가스 터빈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컨테이너 하나 박스 정도 했습니다. 긴 컨테이너도 짧은 것도 있고 긴 건데 긴 컨테이너 정도의 규모가 가스 터빈의 엔진 장비였어요. 배가 엔진이 하나 있고 또 가스 터빈이 있는데 엔진은 평상시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는 엔진을 작동하게 되고 전시거나 또는 작전이거나 할 때는 우리가 가스 터빈을 이용하게 되는데 가스 터빈을 이용하게 되면 들어가는 그 연료량이 엄청 많이 들어가면서 배의 시속이 한 60km. 여러분들 자동차의 시속하고 배의 시속은 다릅니다. 물속에서는 많은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한 60km 정도의 배가 간다고 하면 상당히 빠른 배인데 그런 함정이 60km 속력으로 가려고 하면 가스터빈을 돌리게 돼요. 근데 그 가스터빈을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에서 이제 큰 배다가 싣고 와가지고 그것을 크레인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지고 트레일러에다가 실어서 우리 그 특수선 부서의 창고에다가 옮겨놓는 작업에 제가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가스터빈을 인수하고 저 트레일러에 싣고 다시 창고에다 옮겨 싣고 나중에 그 창고 옮겨 싣는 그 가스터빈을 이제 배에다가 탑재하는 과정까지 그런 인수 과정이 아주 쉽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디테일하고 또 그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상당한 크레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다치게 되면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인수하는 과정도 그 여러 가지 절감이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 운반, 아까 내가 그 트레일러에다가 그 싣고 간다고 했는데 그 운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원료비 절감 또 자재관리 쪽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재관리 전개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매라고 하는 purchase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buy라고 하는 개념하고 영어의 스페링에 purchase라고 하는 그 똑같은 구매라고 하는데 buy는 대개 소비자들이 뭐 쇼핑센터에 가서 사는 걸 buy라는 표현을 쓰고요. 제조업체에서 원자재를 구매할 때는 buy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purchase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규격을 결정하고 공급원을 선정하고 그리고 거래를 교섭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납입을 확보하는 기능이 바로 구매죠. 조선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선소에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장갑, 예를 들어서 제가 대우조선 해양에 근무할 때 15,000명 정도가 되었었는데 10,000명이 현장 작업자예요. 그러면 10,000명이 현장 작업자가 하루에 목장갑 하나씩만 쓴다고 해도 하루에 10,000개 장갑을 구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갑 하나가 그 당시에 뭐 100원, 200원밖에 안 하지만 장갑 하나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한 달 정도의 장갑 물량을 사온다고 하면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조달이라고 하는 프로큐프먼트라고 하는 단어는 재고 통제나 구매나 인수, 창고 관리 기능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조달이라는 개념입니다. 액퀴지션이나 획득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해군 같은 경우는 획득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장비, 어떤 뭐 우리나라 전쟁에 쓰이는 여러 가지 군수 물자 이런 것들이 언제 구입을 해야 되고 그 수선은 언제 해야 되고 그것이 수명은 언제 우리가 뭐 비행기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1,000억짜리 비행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비행기가 몇 년의 주기로 들어와야 되고 또 1,000억짜리 비행기가 들어왔을 그 전투기가 수선을 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구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원자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장비, 공구,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국방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장비를 조달하고 장비를 수선하고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우리가 그걸 액퀴지션이란 말이에요. 획득 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획득 관리.
그래서 조달, 프로큐먼트 앤드 획득 관리. 그리고 이러한 그 구매, 조달과 관련해서 역사를 보면 우리가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에서 등장할 때는 포맨이라는 사람, 생산 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작업자를 채용해서 해고하고 승진하고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고 생산 계획하고 생산의 모든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시대에는 생산 직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날 공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생산 공정이 전문화되면서 점점 생산 방법이 고도로 기계화되니까 어떤 감추어진 품질로 구매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매를 담당해야 되는 시대로 이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자재관리 조직을 보면 분권적인 자재관리 조직과 직권적인 자재관리 조직으로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분권화된, 즉 분권적 자재관리 조직이라는 것은 자재관리에서 요청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자재관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여러 부서에 분산시켜 놓은 조직이 바로 분권화된, 즉 분권적인 자재관리 조직이 되고, 직권적인 자재관리 조직이라는 것은 자재관리의 각 기능을 조직상 특정 부서에다가 다 전담시켜서 그 조직상의 계층도 재무나 판매나 제조 부문 등의 최고 담당자와 같은 조직 계층에 위치시켜서 자재관리 활동을 다 전담시켜서 하는 조직을 우리는 직권적인 자재관리 조직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건양대학 사이버대학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각 부처에서 필요한 자재를 각 부처에서 사도록 하면 그것은 분권적인 것이고, 건양 사이버대학에서 필요한 모든 자재나 뭐 컴퓨터나 A5 용지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총무라고 하는 파트에서 두어서 모든 것들을 한쪽에서 다 거기서 통제하면서 자재를 구매하고 관리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직권적인 자재 관리 조직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매라고 하는 관련된 영향 요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요구에 관한 권한을 보면 처음에 구매 요구서, 이런 거 물건을 사주세요라고 하는 구매 요구서에 결제함으로 해서 이제 구매 요구가 출발이 되게 됩니다. 제조의 형태를 보면 연속 생산의 경우에는 일시에 비교적 많은 양의 자재를 확보하는 반면에 묶음 생산의 경우라고 하면, 즉 배치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속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예주, 즉 make or buy decision과 관련해서 우리가 광범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데, 성공을 거두려고 하면, 이와 관련해 성공을 거두려고 하면 회사 내 각 부서와 긴밀한 관계와 유지를 전제로 해서 결국은 make or buy decision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체라고 하면 제조업체 안에서 모든 걸 만들 거냐, 만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전문화된 업체에서 물건을 살 거냐, 이런 걸 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품의 표준화입니다. 구매 자재가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표준화가 되었을 때 훨씬 더 구매비나 자재비가 절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경제적 구매 럿이라고 하면 과다한 양의 자재를 구매하게 되면 불필요한 창고에서 계속 자재가 오랫동안 거기에 유지가 되게 되면 재고 유지비가 발생되는 거죠. 또 너무 과소하게 재고를 가지고 있어서 중간에 재고가 떨어져서 생산 제조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번에 구매하는 경제적 구매량, 즉 EOQ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재 시장의 성격을 보면 자재의 구매원에 따라서 구매 장소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재를 구매하는 구매 소스가 많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구매 장소도 다양하고
내가 직접 파악이 가능하면 바람직한 거죠. 구매 계약의 성격입니다. 구매 측면에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 제조라고 하는 것, 구매 등 여러 부서 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계약 불이행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같은 것을 빨리 파악하면 할수록 얼마든지 보상해야 하는 비용,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거래 방식과 관련해서도 구매 자재가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반품 여부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매 방침의 종류와 특징을 보면 우리가 회사 안에서 직접 생산할 거냐, 메이크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외부 업체에서 우리가 조달할 거냐, 바이에 관련된 결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급원을 인수한다고 하면 이것은 수직적인 아까 얘기했던 후방 통합, 백워드,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수입원을 인수한다고 하면은 수직적 전방 통합, 다시 말하면 판매 쪽으로 우리가 통합하는 것은 전방 통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자재와 부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예주를 주는 이유는 비용상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회사 안에서 불충분한 생산 능력과 관련된 거와 관련되어 있고, 또 전문성이 결여되면 외부에서 사와야 되는 거죠. 또 품질이 내가 만드는 것보다 외부에서 사오는 게 더 좋다고 하면 밖에서 사오는 것이고, 내가 더 만드는 것이 품질이 좋다고 하면 내가 메이크해야 되는 거죠. 기업이 자재나 부품이나 서비스의 설비를 생산해야 하는 이유는 특허 기술을 내가 잘 보호받기 위해서도 내가 해야 좋은 경우가 있고요. 경쟁력 있는 공급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내가 기업이 직접적으로 내가 설비를 갖추어서 생산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실제로 그런 부품조차도 내가 만들면 훨씬 더 품질 관리가 용이한 측면이 있고, 또 우리 회사 안에 공장의 여력이 있어서 그러한 기존의 유효시장 능력을 활용하려고 하면 그것도 내가 결국은 설비를 갖추어서 내가 생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리드타임이나 수송이나 창고비의 통제 관점에서도 내가 하는 게 더 좋은 점이 있고, 또 내가 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오는 것이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측면도 결국은 내가 설비를 갖추는 게 좋은지 오히려 밖에서 사오는 게 좋은지 결정을 우리가 하는 요소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구매 방침과 분산구매 방침입니다. 집중구매 방침은 Centralized Purchasing Method인데, 대규모의 기업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재 주문을 한 군데 집중시켜서 구매하게 되면 보통 대량 구매로 인한 할인 혜택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 거죠. 반면에 분산 구매 방침은 기업의 각 부서에서 소요되는 자재를 각기 독립적으로 분산시켜서 구매하게 되면 신속성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면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집중 구매 방법을 하게 되면 얻는 이점은 단위당 자재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고, 구매 자재를 표준화해서 보다 전문가에 의해서 유리한 구매가 가능한 이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집중 구매 방법을 했을 때 반드시 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신속한 구매를 안 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집중 구매하는 게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각 분야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서 구매하기가 어려운 점이 바로 집중 구매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용 구매 방침이 있습니다. 당용 구매 방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보통 단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하는 방식.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하기 때문에 재고를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당용 구매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쓸 것, 이번 달 것만 우리가 구매해서 이번 달에 쓰고 재고를 남기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평균 가격에 의한 구매 방침은 여러분들이 그 말을 좀 혼돈해서는 안 되는데 평균 가격이라 해서 가격이 평균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장 낮을 때 구매한다는 얘기. 교과서 522페이지에 거기 그 점으로 찍어 있는 왔다 갔다 할 때의 가장 낮은 지점이니까 평균 가격에 의한 구매 방법은요. 자재의 가격이 시장에서 끊임없이 상승 하락을 계속하고 있을 때 이용하는 방법인데 가격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유리한 지점이니까 가장 하락된 지점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평균 가격에 의한 구매 방침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호 구매 방법입니다. 상호 구매 협약을 맺어서 기업 상호 간에 야, 우리가 생산한 제품 네가 사줘. 그러면 네가 생산한 제품을 내가 사줄게. 기업 간에 서로 상호 구매하기로 결정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들지 않는 물품을 타 기업에서 사주고 그 타 기업은 또 우리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주는 그게 바로 상호 구매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자를 선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그 공급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 기술, 공정 기술이 고려를 해서 해야 돼요. 그 제품 기술, 공정 기술이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공정 기술이 잘 확보되어 있는 기업에서 공급자를 선정하게 되면 괜찮겠죠. 두 번째는 기술과 정보의 공유가 결국 가능하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우리가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그런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냐. 내 것만 주고 상대방 걸 못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공급자에서 만든 제품의 품질이 좋으냐.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의 수준에 도달했느냐. 그리고 원가가 낮아서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원가를 유지를 잘 낮출 수 있는 기업이 있거냐. 그리고 신뢰성이 있느냐. 그 회사 공급자에서 만든 그 부품이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주문 시스템과 주문 사이클 타임이 우리 회사에 잘 부합하느냐. 그 기업이 생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양만큼의 생산량을 우리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느냐. 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또 입지가 잘 되어 있어서 아까 얼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도요타 자동차 공장에 가면 도요타시에 수백 개의 공급업체가 도요타시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 회사한테 하루에 몇 번이라도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즉 입지가 우리 기업하고 멀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대로 잘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공급자 선정의 여러 가지 고려 요인들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공급자를 잘 선정하는 것은 최근에 기업에서 부가가치, 즉 이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얻는 이익보다 사실은 아주 쉽게 구매를 잘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컴퓨터 하나 하더라도 스펙이 좋은, 품질이 좋은 제품을 얼마든지 그 구매자가 능력에 따라서 가격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가 반면 어리버리한 구매자가 하면 괜히 품질도 좋지 않은 컴퓨터를 비싸게 사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공급자 선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급자를 단수 공급자를 조달하는 게 좋으냐, 복수 공급자를 조달하는 게 좋으냐. 단수 공급자 조달을 선호하는 이유는 둘이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한 공급자한테만 받으니까 품질의 변동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또 한 공급자가 많이 물량을 주니까 원가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수송의 경제성, 특허 제품이나 특허 공정에 있어서 구매가 가능하고
소량의 구매량만을 구매할 때는 단수 공급자가 조달이 좋습니다. 복수 공급자 조달이 선호하는 이유는 생산 능력이 단수 공급자에서 구매할 만한 물량을 다 못 대주는 경우는 복수 공급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수 공급자를 조달하고 있는 단수 공급자가 노사 분규를 해서 뭐 한 달 동안 생산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리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공급 장애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도 복수 공급자가 조달이 선호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단수 공급자만 하게 되면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경쟁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보면 복수 공급자가 조달이 선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 공급자 조달이 정보 공유에 있어서 더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사업상의 특별한 배려 관점에서도 이런 거죠. 뭐 세상이라고 하는 게 꼭 원리 원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또 L하고는 업체는 꼭 우리가 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사업상의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복수 공급자 조달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세상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수 공급자로 가지는 않고요. 대개 복수 공급자로 가는데 그 복수 공급자라고 해서 무한정 10개, 20개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2개 내지 4개 요 안에서 복수 공급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단수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리고 너무 많이 복수 공급자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는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한 업체에 주는 물량이 작음으로 해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품질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제조업체들은 2개 내지 4개 업체의 벤더를 설정해서 그들한테 집중적으로 물량을 주고 그 받은 업체들은 열심히 해서 결국은 남는 비용으로 계속 연구개발해서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이루게 하는 가져가게 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일반적으로 공급자를 몇 개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단수보다는 복수라고 해서 무한정 많은 숫자가 아니라 2, 3개 또는 4개까지 정도의 공급자로 관계를 맺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급자의 조기 참여 관계는 우리가 앞에서 제품 설계 쪽에 배웠듯이 동시공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제조성 설계, 동시공학과 제조성 설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급자가 조기에 참여하면 바람직하고요. 주요 공급자들이 구매 기업 내 신제품이나 프로세스 설계팀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기여하거나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가치공학 활동,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활동도 기업의 원가 절감이나 품질 향상 또는 신제품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데 참여에 결국은 공급자 조기 참여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재고 관리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했어요. 벤더 매니지드 인벤토리라고 해서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자가 재고를 추적하고 납품 일정이나 주문량을 결정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절약하게 되고 또 전략적인 발주 활동의 시간을 소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구매자의 잘못된 주문을 회피할 수 있게 하고 재고 설정이나 배송 방식, 배송 시기 결정에 도움이 된다. 공급자들은 실시간으로 고객 재고를 관리하는 데도 참여하게 됩니다. 품목이 판매될 때 재고 수준을 즉시 최신화하는 바코드나 스캐너로 가능하게 해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EDI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급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이고 공급자는 수요를 추적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게 하고 재고 수준이 재주문점 이하가 되게 되면 주문량이 바로 배송되게 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에 관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면 그것이 바로 공급자 재고 관리 방식이 됩니다. 최근에 또 JIT, Just in Time 2가 등장하게 되는데 Just in Time 2는 GT2는
공급자 공동배치라고도 해서 공급자가 재고관리에 확장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자의 어떤 종업원이 구매자 조직의 구매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구매 담당과 공급 담당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자동차의 이제 자동차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가 들어온다고 하면 한국 타이어의 종업원이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면서 자기들 타이어가 잘 배송이 되는지 또 타이어가 현대자동차에서 얼만큼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언제쯤 주문해야 되는지 이런 거죠. 바로 그 타이어 회사의 구성원이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우리가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체크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저스트 인 타임 2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저스트 인 타임 2, GT2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구매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현대자동차의 종업원이 와서 근무하게 되니까 공급자는 미래의 구매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타이어 회사, 현대자동차 회사에 한국 타이어 종업원이 가게서 근무하게 되면 부족할 때 자기들이 이렇게 결국은 물량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국 타이어를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이죠. 이게 바로 공급자가 미래의 구매를 보장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급사는 자신이 영향을 미칠 신제품과 설계 변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게 된다.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어느 자동차가 새로 나오는데 그 자동차의 타이어를 팔려고 하면 또 타이어가 어떤 타이어가 필요하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구매자 측면에 가서 결국은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거니까 설계 변경 이런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발주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조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환경발주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환경발주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고려한 발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온난화나 또는 환경 문제가 점점 중요시되면서 우리가 결국은 제품의 어떤 생산부터 설계 생산부터 시작해서 제품의 폐기에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구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환경을 가미한 환경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게 할 거냐. 그러니까 환경발주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할 때 결국은 전력도 덜 사용되고 또 그러한 부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속가능한 경영이 되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원자재도 덜 쓰게끔 해야 될 것이고요. 나중에 그 제품이 수명이 다할 때 결국은 뭐예요? 환경오염도 덜 시키면서도 리사이클이 가능하게 하려고. 결국은 환경발주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속가능한 조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함으로 해서 지구온난화 문제, 환경 문제가 덜 발생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발주를 고려하는 것이 바로 환경발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라고 하는 것은 생산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적,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광의 개념이다. 그리고 자재관리 조직은 분권적인 자재관리 조직과 직권적인 자재관리 조직이 있다. 분권적인 자재관리 조직은 자재관리에서 요청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자재관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여러 부서에 분산시켜 놓은 걸 얘기하고 직권적인 자재관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 위치에 한 조직에 그러니까 자재나 구매나 이런 것들을 한 조직이 담당하게 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위임하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공급자를 선정할 때 고려할 요소는 기술에 대한 얘기죠. 제품 기술, 공정 기술뿐만 아니라 품질, 원가, 신뢰성, 그리고 입지, 서비스까지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우리가 공급자를 선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요인이다. 형성평가 문제 첫 번째는 다음 중에 단수 공급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단수 공급자, 품질 변동을 줄일 수 있죠.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죠. 수승의 경제성. 그러나 경쟁 촉진이라고 하는 측면은 다수 공급자가 좋은 거니까 형성평가 1번 문항의 답은 4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문항 2번 두 번째입니다. 공급자 공동 배치. 공급자 공동 배치가 뭐냐? 이게 바로 just in time 2죠. 동시공학은 concurrent engineer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품을 설계할 때 다양한 집단에서 참여해서 함께 해서 제품의 설계 시간을 단축하는 게 동시공학 개념이었었고요. 당용 구매는 그때 필요한 물건만 구매해서 그때 쓰고 재고를 남기지 않는 게 당용 구매 방침이라고. 저스트 인 타임은 우리 교과서 마지막 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일본 생산관리 방식입니다. 저스트 인 타임.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만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양만큼 해서 결국은 낭비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저스트 인 타임 개념이니까 공급자 공동 배치의 공급자 재고 관리 방식은 바로 저스트 인 타임 2에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고 관리 쪽에 1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